대구 4.16연대 위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성현입니다. 네, 오늘 사실 저희가 얼마나 오실지 관심 많이 하면서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CK에서 생각하신 저희가 CK위원회를 연락을 드리지 않고 저희 박신호 상임 대표님께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부터 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내년이면 10년을 맞이하게 그동안 여기 계신 분들부터 해서 시민사회 그리고 단체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 앞두고 그리고 2022년 6월에 4.2검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몇 년 동안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그 의의 그리고 그 의미와 평가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4.16연대 그리고 4.16 재단 그리고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공동 주관으로 전국 초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고요. 오늘 대구 간담회에는 시민들과 함께 대구 4.16연대 그리고 대구 경북 여성단체연합 대구 민주과 함께 그리고 대구 시민단체 연대가 함께 공동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네, 시작하면서 시작에 앞서서 잠시 운명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이들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난 이들 기억하고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많은 사회적 참사로 인해서 우리 곁을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만들겠다는 우리 다짐을 담아서 함께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묵념. 네, 공연 바로 해주십시오. 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먼저 초대 같이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초대주를 먼저 쭉 앞쪽으로 모시면서 소개해드리면서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두 분 모셨는데요. 김종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정성욱 진상규명 부서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단 강대군 상임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좀 이따가 발제 및 말씀을 하시기는 할 건데요. 앞에 마이크를 했어서 인사 짧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십니다. 4.16연대 사무처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익숙한 얼굴이죠. 네, 사무처장 김선우 사무처장님 그리고 최은 활동가 유연아 활동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은 활동가님 바깥에서
X를 갖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네, 한번 짧게 인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저희들이 전국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부터 또 대구 경상도 쪽에 인식은 있었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그 세월호 참사가.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도 되는 지역이었었고 우리가 갔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사실. 근데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저희 가족들을 지지해 주시고 열성적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는 지역이 바로 대구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는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대구가 멀지만 이렇게 내려와줘서 고맙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지역을 고맙습니다. 또 대구 지역에서도 서울에서 올라와 주시고 안산도 와주시고 이런 그 열정들을 그러면 제가 보답해드릴 수도 없는데 제 마음만 그 열정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번은 어차피 해야 된다. 지금 연대의 사무처장님을 맡고 있잖아요. 우리 김성우 사장님.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서도 필요하신 인재잖아요. 대구 아니에요? 그러면 저렇게 원하시는 인재인데 저희 가족협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육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처장님이 안 계시는데 마치 또 대구에서 그 인재를 보내주셔가지고 사육연대가 이렇게 잘 이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일부 태국성당 가족협의회에서 진상경영수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입니다. 제가 대구와 인연을 맺은 게 2014년? 15년도, 15년도에 처음으로 그때 대구에 초청을 해주셔서 그때 집사람하고 딸내미하고 처음 대구를 방문했었습니다. 참사 이후에 대구 처음 방문인데 그때 느낀 게 지금까지 저는 남아있습니다. 솔직히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겨줄까? 네. 근데 그때 처음 집사람이랑 딸이랑 같이 왔을 때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김성우 사무처장을 처음 만났고 그러면서 한유민 선생님이랑 저는 그때 처음 만났죠. 네, 너무나도 따뜻하게 반겨주셨고 그 이후도 변함없이 같이 해주시고 모든 재난참사에서 같이 행동해 주시는 것 덕분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진상규명할 것이고 또한 지금처럼 세월호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참사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육재단 상임이사 맡고 있는 박내구입니다. 그저께 또 안산에서 뵌 분들도 계셔가지고 대부분 분들이 진짜 열심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낯설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고요. 지금 소창을 좀 찍었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발제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딱딱하지 않게 좀 이렇게 좀 쏙쏙 들어오게 일편한 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내용보다는 좀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구 간담회는 대구 지역 단체들이 함께 공동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회복연대 그리고 대구 여성단체나 대구 민주와 함께 대구 시민단체연대가 함께하고 있는데 함께 주최하시는 분들 대표자분들 말씀으로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먼저 박신호 그리고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 시간이신데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다 평평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 한임 교수님하고 집행을 열심히 해서 가장 최근에 들어서 신단체 대표자들 사회연대 대표자로 가장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뭐 대구와 옛날에 그런 있었는데 지금 9년이 지나고 10년이 겪고 보니까 이제 너무 친한 친구 같은 가족 같은 이제 그런 저희도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이 자주 봐야 또 내용도 알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안산으로 서울로 행복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시민단체하고 민정과 함께 그다음에 시민단체인데 하고 같이 공동적인 행사를 했는데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원래 목적은 제 정당과 같이 정당의 압박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런 정치적 지형이 압박을 주는 국가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차피 10주기 사업과 연결돼서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보자 해서 이렇게 대구에 있는 제 단체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10주기도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것이 지금 마무리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10주기 이후에 우리가 뭘 할 건가가 고민이 안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힘이 빠져가지고 뭘 할 건가 주체가 안 쓰는데 이걸 좀 들어보셔야 10주기가 지나도 우리는 할 일이 뭐가 있다.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난 이것이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를 듣고 우리가 앞으로 할 방향에 정하는 데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0주기 사업은 그냥 또 문화재 하고 시민대회 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그걸 주최하고 주도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서 이후에 세월을 바라보고 활동을 할 것인가가 아마 이 전망 속에서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으시고요. 각 단과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10주기를 준비하고 저희들 꿈은 10주기에 한 15,000명 이상이 시민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돈도 좀 풍족하게 해서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의 진상규명과 책임처벌뿐만 아니라 이후에 안전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그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계속 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시민단체와 그다음에 민주과학계와 그다음에 여성단체들이 대구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당과 같이 함께 대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10주기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들이 조만간 결정을 해서 각 단위별로 다시 대표적 모집할 거고요. 소집해가지고 공개할 거고요.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 그때 각 단위들이 협회에서 10주기 사업이 잘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서 고맙고요. 오늘 멀리서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공동 주최 단체 중에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 남은주 대표님 구성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죄송합니다. 나오는데 일이 있어가지고요. 운동 주최를 하긴 했지만 뭐 제가 별로 하는 건 없다는 생각이 그래서 10주기가 되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저는 광장에서 부서져 열리는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는 과정이 또한 우리가 운동하는 과정, 세상을 바꾸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월호 10주기가 우리에게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과는 다른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서져서 열릴 수 있는 아직과 고집이 아니라 더 넓게 더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이 사안을 덮고 사건이 사건을 덮는 때입니다. 다들 헛헛하고 힘드실 텐데요. 세월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절망과 분노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을 만드는 그런 10주기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공동주최를 하고 계시는 대구 민중과 함께 원대동 상임공동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좀 지각을 했는데 솔직히 이 사업 투쟁을 대하고 바라보는 현 주소가 아닌가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각 시간을 보니까 하필부터 4시 16분에서 각성하라는 것으로 오늘 많이 배우고 각성해서 현정과는 다른 세상을 나는 계기로 10주기 잘 맞이했으면 좋겠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표님은 늦으신 거는 저희 주최측밖에 모르는데. 네, 인사말 마지막입니다. 대구 시민단체연대의 유승무 대표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밴드의 상대 김승입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참 벌써 10주기입니다. 아마 팀의 정리된 것들이 아직도 정상들이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아직 진상규명도 사실은 정말 미흡하고 책임자 처벌은 더 요구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백인주의의 무죄 판결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답답함들이 몰려오던데요. 정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렇게 있는 것인지 참.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것이 대풀 이런 참사 대풀이 되지 않아야 되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가 대풀이 되고 큰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문재인 정부 1년 넘고부터 이제 세월호 관련 기자를 하면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도 세게 비판해야 된다. 심지어 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좀 그때 뭉클했던 것들이 기억나는데요. 참 의식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이런 국민의힘 싫어하고 민주당을 좀 지지하다가 좀 싫어하는 분들이 서로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진상규명 안 되는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에 질문을 받고 제가 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이게 아마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제대로 녹여내고 가져가지 못하면 참 많이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좀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향후 과제들을 잘 도출해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가장 훌륭하고 활동도 훌륭하고 인간적인 김선우 선수가 빨리 복귀하려고 너무 아쉽습니다. 대구에서 그것도 응원한다. 그때를 위해서 좋은 작업 과제가 감사합니다. 예, 제가 원래 사회학을 사도 그렇게 달지 않지만 지금 시간의 압박을 느끼고 있어서 제가 인사말 다 시키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박지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7개를 앞두고 있어서 함께 뜻을 모으자는 의미로 말씀을 청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순서에는 내빈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오신 분들을 다 소개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사육연대에서 사육재단에서 또 서울에서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또 여기 함께하고 계신지도 또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빈 소개 순서지가 잘 정돈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댄스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사육연대 공동대표 맡고 계신데요. 노가교회 정근교 목사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사육연대 공동대표로 원래 윤여준 대구지역본부 본부장님이 같이 하고 계시는데 선거기가 아니라서 직무대행 되고 되어 있습니다. 윤여준 대구지역본부 김진경 직무대행과 지금과 함께하고 네, 그리고 대구 사람장애인 생활센터 노무모 대표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218 안전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네, 노진철 교수님. 네, 그리고 아까 다른 데서는 정당을 이렇게 공동주체로 했었는데 대구에서는 이렇게 신단체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당에서도 오셨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진호모 위원장님, 그리고 녹색당 장정희 사무처장님, 참고로 저는 정의당 여성단체 몇 분 모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 여성의 김일민 대표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대구 여성광장 정영희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구 여성 노동자의 남순민 사무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 사무실 장소를 대행해 주신 정계조 대구지구 박소영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에 서명전에 나눠드리는 리본을 항상 만들어서 어제를 작성하고 계시는 대구 보람 공방의 이문희 대표입니다. 이문희 반갑게. 예, 그날로 제가 말씀해 주시면 더 드리도록 하고요.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박내군 상임이사님께서 사실정사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진상규명의 성과, 그리고 피해자 권리, 4.3위 공고, 그리고 4.3위 활동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내용이 45분이더라고요. 토요일 날 끝나고 45분씩 아니라 20분간의 토요일 지금 보고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대구 사육연대 분들은 워낙 많이 들으셨죠. 여러 번 들으셨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닌가요? 설렁설렁 안 되나요? 예. 근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이라는 게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저는 다른 관리, 진상규명 관리나 이런 것들도 보는데 이 선체는 처음에는 들어도 그냥 까먹는 용어 자체가 생각나요. 맨 처음에 선수 성민을 알았단 말이죠. 또 자연이고요. 이것부터 다 헷갈리는. 제가 대충 영어로 또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또 가역에 정성욱 진상규명 부서장 대단해요. 그거 다 외우고 있어요. 돌아서면 이제 아마 저도 맨 처음 됐을 것 같은데 계속 되다 보니까 그죠? 현장 가서 세월호
있을 때마다 의문날 때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됐어요. 실제로 피해자들이 이게 이제 그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게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가업의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업을 모이면 각자 틀리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진상규명보다 이제 혼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과제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진상규명을 여태까지 다른 재난 참사와는 달리 국가기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국민의 기구로. 그것도 박근혜 정부 때 특별법을 만들었다라고는 그거 엄청난 거죠. 그렇게 만들었고 물론 방해를 받아서 제대로 조사도 못하고 좀 강제 종료되고 선체조사회가 만들어졌고 또 다시 이제 사천회가 만들어졌어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거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재난참사 피해자들 요즘 많이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만 해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중에 자기네들 본격적으로 수사해본 적도 없고 조사해본 적도 없고 그냥 수사기업에 항의하다가 그냥 없어져 버린 이런 꼴이니까. 여기까지 그래도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 우리 힘인데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방해 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우리는 넘을 수 없는 뭐 이런 법들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속에서 이제 사참위 조사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후에 내년 이제 10주기인데 10주기 이후에까지 어떻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이걸 가져갈 거냐. 책임자 처벌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책임자 처벌이 그 상급자들은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구조예요. 여기. 거기다가 검찰이 조금이라도 좀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데 거기 미비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특검을 했지만 특검만 민변 쪽 출신 변호사지 거기 밑에 특검부는 전부 다 사실은 5명의 특검부가 다 검찰이거든요. 이런 거니까 이런 조건들에서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를 못 넣은 여기에 가로막힌 이거인데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넘어갈 거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또 한편에서 진상규명이 어려우니까 책임자 처벌 어려우니까 포기하자 접어두자 이러면 그 용어를 묻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특별법 만들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 책임자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런 구조, 무책임의 구조들을 변경을 시키고 그렇게 갈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해서 그런 속에서 다시 또 우리 가능성을 찾아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진상규명은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어요. 검경합동수사본부.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런 재난 참사 나오는 때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죠. 검찰이 주도하죠 대부분. 근데 여기서 정말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안 그렇죠. 대부분 뿌리 자르기 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윗선은 다그 지도도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이번에도 좀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조사가 좀 됐고 그게 좋고 국정조사, 감성감사, 해안연 심판하는 조사 이렇게 하다가 특별법에서 특조위가 만들어졌고 하지만 제대로 조사도 못되고 강제 해산이 되거든요. 선체조사위원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찰부도 만들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로는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죠. 아까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것들까지 다 조사가 됐어요. 여기 문체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정조사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들이 그때 세월kam사 진상규명하라고 선언했다고 그 리스트 10,000명을 저희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까지 진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특별수사들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조사를 했어요. 뒤진 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해서 저게 조사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 저게 이제 나중에 진상규명의 기초자료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입법 행정 조치들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 특별법 제정은 다 아실 거고요. 박근혜 정권 때이 선체조사위원회가 201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이제 세월호가 인양이 됐어요. 이때 보시면 참 그 세월호 선체 되게 인양부터 그때 탄핵 국면이 딱 돼버리니까 탄핵 될 것 같으니까 배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인양국법을 발기해서 이렇게 정치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이제 눈치 보고 있었던 거죠. 다음에 여기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보시면 문화예술계 불행이 부분이 있고 여기다 조사가 있고 캠페인 문건 발견 문재인 정권 때 보면 청와대 캠페인에서 왕창 나왔다 이거죠. 여기가 다 폐기 못하고 이렇게 했던 거 여기다 수사 의뢰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무사나 참 아쉬웠던 게 뭐냐면 기무사나 국정원 이런 부분들이 의뢰 적폐청산 기구를 갖다가 문재인 정권 때 만들었잖아요. 조국이 책임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저 부분은 뭐냐면 이게 적폐 청산을 갖다가 각 전국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게 되냐고.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민간이 들어가서 한다고 한들 그게 자체 개혁이 되겠어요? 아무 불안도 없는데 겨우 부처의 훈령을 받는데 안 되거든요. 기무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거기서 그래도 그 개혁위원회에서 만들어낸 보고서들이 있어요. 성과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의 개혁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 잘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사장시켜버려요. 그게 잘 나오고. 여기 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참 그런 게 세월호와 연관 없다고 보기 여기다가 우연히 처리돼요. 혐의 없다고 보기 이 개혁위원회에 왜? 우리는 의혹이 많았는데 세월호 과연 국정원가 아닌가? 라는 의혹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월호 유병원이 전할 때 유병원 그 사건 있잖아요. 그때 국정원이 개입했던 정황들이 드러났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인정이 되고 이러면서 사실 문재인 정권이 개혁적인 그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던 그 무능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찰위가 만들어진들 거기에 그런 의지가 실리지 않고 오로지 법에 따라서 하라고 한 거예요. 대통령 한 번만 챙겨달라고 우리가 가족들하고 굉장히 쫓아다니면서 막 욕을 했더니 지금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차이는 뭐냐? 만나주기는 하더라. 만나서 들어주기는 하더라. 근데 이 얘기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죠. 또 여담이 있군요. 그래서 열받지 말고 가야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게 사찰위가 종료를 됐고, 근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재난참사를 조사한 국가기구, 한시적이지만 국가기구에서 종합보고서가 나왔고 공보상이 나온 거예요. 그 결론으로 부족한 조사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를 국회에서 그거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이런 것들이 발의가 돼 있고, 사찰위법을 그리고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진상규명 현황 한번 보자. 2018년 12월 달부터 해서 22년 6월까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쓰는 기간으로 3개월에서 2022년 작년에 9월 달에 이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종료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종합보고서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개의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거죠. 이제 하나가 가스키사 캠프 참사하고 이거예요. 자, 그런데 사참위의 인원 정원이나 예전에 그 세월호 특조위 정원이 똑같았어요. 그게 똑같았는데 이거 사참위에서 2개 큰 그것도 덩치가 큰 그 사건을 조사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참위는 출발부터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또 이게 이런 사건들, 참사들 이런 무슨 사건들을 조사할 때 초반에 잘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어갔으면 그래도 순탄하게 가요.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이런 사건 조사를 갖다가 이게 손을 대면요,
이게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이런 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수만 건의 자료들을 다 이게 원본이 확인하는 것부터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사실 뭐 이런 거 더 많이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거는 이전의 세월호 특조위보다 세월호 관련한 진상규명을 맡은 진상규명부 거기에 조사관 인원은 줄어드는 거죠. 절반 정도 줄어드는 거죠. 이런 불변조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엄청 사회적 참여 특별조사위원회에 보니까 대단한 엄청난 세금을 쓰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이런 게 구조적으로 취약했었다라고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세월호를 어떻게 침몰했는가? 사참위는 사참위 진상조사부는 선체조사위원회가 두 개의 침몰원인을 안을 분배를 했고 합의를 못 본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내인들과 열린한 이거를 좀 검증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인설에 대해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자료를 잘 보시면요, 내인설은 낮은 보건성, 솔레이드 밸브가 부담났고 그리고 화물 이동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시정된다. 그래서 이제 내적인 인 거예요. 근데 열린한은 이걸로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또 이제 이거를 보는데 내인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건성이 높다. 외판, 파공 등 외적 작용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선체조사에 의해서 내인설과 열린한 다른 건 다 몰라도 보건성 같은 거는 상당히 기본적인 거라고 하는데 저거가 왜 서로 다른 값을 넣고 자기 주장을 하는지 주장에 맞춰서 보건성을 갖다가 끌어낸 게 아니고 맞춘 거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이 과학적으로 딱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확인됐던 것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 이제 화물 요걸 하는데요. 사차기의 조사 내용은 CCTV 영상을 추가 복원했던 거. 이게 상당히 큰 성과죠. 그리고 타기 장치, 솔레노이드 밸브가 도착 때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눌렸다라고 하는 건데, 고장이 났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급변치, 그러니까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제 급변치이 되고 횡경사 이거 발생 원인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건 굉장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런 이게 그 고장이 나서 이게 이렇게 돌았냐? 요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죠. 그리고 자연 좌측의 외판, 배의 왼쪽 외벽 이쪽에 철판이 하단 깨졌다 이거예요. 깨졌고 또 침수 시뮬레이션 조사도 선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결론에 보면 이런 거 계속 많이 나와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음. 어렵죠? 알들이. 근데 어려움도 없어요. 다른 가능성도 또 다른 저걸로 보면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완전히 배제시키지 못하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에 의해서 결론을 못 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핀 안정기, 가해정기, 핀 안정기 경락고 변형조사인데 자연핀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제 핀 안정기가 돌아가고 축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가해정, 회전이 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안정기가 이제 변형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동사와 당장 내가 실수하니까 그래서 웃어버리네. 이게 그냥 정했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배가 이제 깔아앉으면서 이렇게 거기 바닥에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충돌 위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많이 이렇게 거예요. 그리고 보건성 재추정도 보건성을 다르게 이렇게 잡았어요. 0.4도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추정값이다. 위원들을 들은 거죠. 근데 위원들과 조사관들의 그런 저희가 계속 입장이 달라요. 의견들이 달라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조사 결과는 외력의 가능성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이런 걸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선체조사위원회에서 하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확인하는 수많은 작업들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두들겨본 거예요.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계속 두들겨 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어요. 그 결과 세포 선체 외부 변경 손상의 원인은 수중체 접촉에 의한 외부 충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저건 뭐냐면 수중체니까 수중에 뭐가 있겠어요? 엄청난 물에 들이받든지 아니면 잠수함이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확인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에. 그래서 이 위원회는 이게 종합할 때 외력 충돌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그러니까 외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 외벽이 깨지거나 손상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력의 침몰이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사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겠죠. 진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외력도 확정할 수 없다고 이제 결론을 내려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였던 관심이 높았던 그 침몰원인 부분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결론이 납니다. 그럼 이거 갖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런 게 내인설이다, 외역설이다, 이거저거 요즘에는 그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신념화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마치 내인설적이는 그거 외에 다른 주장을 하면 저건 가짜. 그리고 자꾸 몰아붙여요. 그리고 없이 모든 걸 가능성도 내려놓고 아직 결론은 안 난 거거든요. 아무리 지금 뭐 하더라도 다 잠정적 결론이죠. 요 사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정도면 좀 직접 증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한 직접 증거를 올 수 있을까? 이게 직접 증거라고 하는 거는 물적인 직접 증거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이 있어야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묻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 대해서 평가를 하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사창에서 이런 걸로 보고를 해갖고 좀 만들어내서 CCTV 영상 보고해서 이걸 좀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캉소리, 여기 캉소리가 나거든요. 캉소리 나기 이전에 선체가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저거 뭐 때문에 그러냐? 뭐 이런 건데 요 캉소리가 급경사의 그런 원인인지는 그걸 확인하지 못하죠. 그리고 조사 과정 방향에서 그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서로 이제 추정을 기초로, 그러니까 모든 이런 조사는 가설을 세워놓고 가설을 통해서 이걸 하나하나 입증하면서 가설에 A, B, C, D 쭉 있으면 A 가설, 요거가 맞는지를 다 확인하고 아니면 기가 또 B 가설 뭐 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해가면서 가설을 세워서 추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준체 추정을 가설이 명확한 직접적인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사관의 입장과 직접 조사하는 입장과 조사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요. 조사관들이 조사한 이 내용들을 조사위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 조사국에서 조사한 이 내용을 갖고 조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없었던 거죠. 만약 직접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갔으면 됐겠지만, 꼼짝 못했겠지만, 그거 없으니까 조사위원들은 뭐 어떤 경우는 자기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 뭐 자기의 과학적인 무슨 소신 갖고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법적인 걸 갖고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앞서 같이 결론이 이런 식으로 미봉이 되는 식으로 결론이 나온 거죠. 위원들 간의 이런 적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사참의식의 조사 기구를 만드는 것에 참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조사 기구를 만들면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사위원회가 여도 추천하고 야도 추천하고 대통령도 추천하고 저 국가인권위 같으면 대법원도 추천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되면 초정파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여기 추천 기관의 입장만 드립다 주장하는 거죠. 그 추천 기관의 입장에 피해를 줄 것 같으면 거기에 이제 그 입장에 추천 기관에 뭐랄까 피해 줄 것 같으면 그거 절대 아무 말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런 조사 기구를 만드는 거는 참 문제가 있다. 우리 이태원 특별법도 만들 텐데 그때도 이게 정말 거기에 재난 이쪽 사고와 관련된 이런 전문가들이 딱 제대로 배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저쪽에 옛날에 새누리당 쪽에서 그 한나라당 쪽에서 어디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국힘당의 입장을 들지 않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봤어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 좋지 않거든요. 세월호 참사를 정치로 대한 그쪽의 정당의 입장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내보내다 보니까 세월호 특조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위원들이 있었고 4차 때도 그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고 이런 속에서 과연 이게 조사위원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데 그 위원회의 결론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냐. 진상규명 우리가 피해자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었겠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참 문제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세 번의 조사 기구의 결론이 아쉽게도 침몰론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한쪽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한쪽만 조사할 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 이후에도 찾아가야죠. 구체적인 증거를 만들어 가야겠죠. 아니면 정황적 증거라도 만들어 가야겠죠. 그런 얘기들이 또 와요. 우리가 진상규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것도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 하나씩 깔아놔야 계속 들으시죠. 여기도 복선 깔라고. 재미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해경 부정관계 관련한 부분들 드리면 이게 이제 재난상황 해경 구조들 그거는 이제 재난안전기본법에서도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짜게 만들고 각 보고에 따라서 각급 경찰도 조치하고 해경도 조치하고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체계가 짝짝짝 되는 것 같이 돼 있지만 저 구조가 상당히 무책임한 구조거든요. 이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뭘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 실제로 어깨에 대한 권한을 주겠죠. 주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지금 지시, 엉뚱한 지시 내리고 잘못된 지시 내리고 또 지시도 안 어떤 때는 안 내리고 그래도 책임지냐? 그것도 책임 안 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이런 윗선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법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입증을 해가지고 처벌하려다 보니까 법리적으로 많거든요. 옳았구나.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을 그 법들의 허점들을 정해서 그걸 엉성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법원이 보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가 하더라도 법원이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이 부분의 중요한 중요성을 인식해갖고 또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범죄를 갖다 입증하도록 끌어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매번 그 윗선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자, 이게 해양경찰 이게 어느 누구도 태선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니까 저거를 공격줄게 있고 바닥을 띄워내십시오. 이걸 할 수 있었던 여러 저기가 있었거든요. 1, 2, 3 정장도 할 수 있었고 이런 도망간 이거 세월호 참전과 선원들 말고라도 1, 2, 3 정장에도 확성기 가지고 할 수 있었고 위에 헬기가 떠 있는 거기서도 할 수 있었고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결국 전부 다 손자기만 합니다. 1, 2, 3 정장 선장이랑 나비고 막 이런 식이죠.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퇴선 조치 가능 시간이 예전에는 9시 50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최초 신고 들어가서 띄우기 시작한 그때. 근데 그게 아니라 4차위에서 볼 때는 10시 17분까지 이게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했을 때 이때다. 그러면 최초 시간이 지나서도 상당 부분이 사람들이 띄워낼 수 있죠. 그때 구명조끼만 입으라고 했어도 구명조끼를 띄워내야 하더라고요. 이랬는데 그 시간을 허비한 거고 저보다 더 길게는 이게 이제 완전 침몰했는데 100분 걸리고 그 사이에도 어떻게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최소한 이때만이라도
이때만 해도 뭐 해선 조치가 치워졌다면 상당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는데 아쉬운. 그래서 이 해경은 이렇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거예요. 윤리상 정장이 그 바로 세월호 근처에 근접을 했는데도 거기에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위에 해경의 지휘선들이 있는데 거기 몇 명이 있냐 이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죠. 아니, 예, 그 부분을 가지고. 네, 그래서 생존 가능성을 보고서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구조 체계가 우리나라 해경이 그 사람들 빠졌을 때 구하거나 뭐 이런 걸 안 해봤더라고요. 그냥 수상에서만 구조하는 거 이런 거고 그 중국 어선들 불법 보로 할때 그거 실패하고 이런 거 중심으로 훈련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들이 좀 거의 없었던 상황이니까 이 선수들 참 그래요. 이러면 자기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어쨌든 내가 신문할 때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숙지가 돼 있어야 되고 거기 매뉴얼을 움직이면서 이게 됐어야 되는데 비슷한 놈을 딱 있는데 그러니까 몇 명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혔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그건 또 확인을 좀 했는데 근데 말입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는 그때 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로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결정문의 소수 의견에 보면 이런 의견이 있어요. 실제 이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책임들 이런 것도 이행이 됐어야 하는데 저거에 비해서 이후에는 그런 헌법 개정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들어갔다는 것이 이런 거고. 그리고 진상규명 방해를 하죠. 청와대는 이렇게 정보기관 투입하고 또 여론조작하고 피해자를 불법 사찰하고 브레이스트 핍박하고 보수단체도 동원하고 뭐 이런 짓을 해요. 뭐 일베 동원한 데까지 뭐 다 영향 미치죠. 그리고 이제 설립까지 세월호 특조위 만들 때도 이렇게 세금 도둑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진상규명 방해를 하고 이후에는 이제 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여기 이제 사실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세월호 참사에 그 책임자 한 명을 꼽으라는 누굴 꼽을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여기 5.18 참사하면 책임자 누구예요? 저기가 발포 명령 내리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두환 책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월호 참사 때는 누구를 지목할 거예요? 궁극적으로 직접 증거는 쟤네들이 은폐하고 조작하고 이랬으니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거나 라고 할 때 그 책임자 사실은 박근혜라고 하면 박근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있었을 거예요. 임기춘이 있을 때 임기춘이 진짜 착한 거예요. 이제는 진짜 나쁜 짓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감옥도 가고 있어요. 나중에 뭐 문제가 없고 이런 있지만. 근데 여기에 그 세월호 관계 차관회의를 매주 했어요. 이게 세월호 관련한 정부 부처의 차관회의를 갖다가 별도로 왜 해요?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날 국무회의가 있고 그걸 위해서 그 전주 목요일날 오전에 차관회의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별도로 세월호 관련 차관회의를 별도로 운영을 그 다음 해까지인가 이렇게 운영을 해요.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자, 컨트롤 이거 제대로 못했고요.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어요. 이 부분 되게 아쉬워요. 좀 조사했어야 되는 부분도 못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여기서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처벌을 진짜 우리 가족들 살리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청해진 내용만이 아니라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 고발을 계속하면서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뭐 일부 무죄가 나왔지만 지금도 재판 중인 사건들이 꽤 있어요. 그거를 보는 거죠. 서계지 내용. 여기서 한번 저는 이런 거죠. 여기서 여기 이제 징역 7년 3년 이 사람들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화관리 책임자는 누구밖에 안 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문화관리를 남식권을 해줬으면 그러면서 저거 출발 못하게 했으면 저거는 치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죠? 여기 이게 선원들인데요. 여기서 또 보면 이 사람이 내년에 나와요. 이 사람 잡아가지고 결국 진술을 끌어내볼 수 없을까?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세월호가요, 국정원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정말 개입한 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출소하고 나서도 걸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말을 끌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를 관계를 하면서 그걸 못하도록 막지. 아까 이제 이 김경희 정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막 회피하잖아요. 뭐 언론사들이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점들이 말을 못하게 막는 그런 게 있거든요. 또 이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말을 할 수밖에 하게끔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인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있어요. 뭔가 노력을 해. 그냥 저러면 안 되죠. 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경지구 이게 동사 3신 진행 중이야. 이거 업데이트 안 됐네요. 이게 무죄, 지난주에 무죄 판결을 나왔고, 이제 가족들하고 사인방식에서, 규탄을 했습니다. 해경지구,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해경지구는 이렇게 이제 급박한 상황이 급박하게 정리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을 줄 예견할 수 없었다가 저 사람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거고 그거를 법원이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의 그 재판에 기소됐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사건이 정리될 줄 몰랐다. 예측할 수 없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무슨 법망에서 유죄 받는 그거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법원이 그들이 인정해주는 폭이에요. 그것이 이런 부분들이 참 대통령실실 문제가 어렵게 해서 기소시키는데 어쩌면 이런 기소 여기는 좀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이 있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만 무죄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경희 정장만 유죄를 받고 그 윗선의 다른 정들은 다 무죄 주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거 진짜 법체계 전체를 바꿔야 돼요. 이거 법을 만드는 게 국회에서 만들겠죠. 국회의원들 직원들만 책임 안 지려고 하다 보니까 윗선은 책임 안 지고 밑에 실무자들만. 근데 이게 세월 참사만 그러냐? 아니고 이전에 재난 참사 났을 때 모든 적으로 다 그렇죠. 굉장히 계급적이에요. 우리 계급은 보호하겠다. 이 유죄받지 않도록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이게 너무 명확한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어가기 위한 법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윗선을 처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것도 적용을 안 해요. 미치죠. 이런 문제도 있고요. 국군기무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앞에 사참에는 진상규명 보고서도 있고요. 종합보고서도 있고 진상규명 보고서도 있고 안전대책 보고서도 있고 피해자 보고서도 있고 공고도 있어요. 그래서 4권짜리 보고서가 4권짜리인데 여기는 이제 안전소위에 관련해서는 좀 하지 않고 피해자 지원 소위 이의 결과 요거를 보고서를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피해자 권리는 이런 등등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상규명 책임자
형사처벌, 뭐 반납 이건 기본인 거고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오래전부터 유엔에서 흔들리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 유엔 세계재난위원 경감총회 이런 데는 센다이 강령 같은 게 2015년에 만들어진 그 센다이 프레임 이런 거에 보면은 그 강령에 보면은 재난재해를 할지라도 인간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난재해가 커질 수 있고 최소화 될 수 있고 복도 빨라질 수 있고 이런다고. 그래서 인간과의 자연재난도 인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커질 수도 있고 최소화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재난관리를 사람 중심으로 회복력으로 이런 방향으로 전환을 강조해 갔어요. 그 2015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 적어도 안 되고 있죠. 안전권이 여기 이제 요거는 정부의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안전권이면 좀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안 하면 안 하면서 우리가 위험에 처한 국민들은 어떤 권리를 갖고 국가한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할 것이냐 이게 들어가줘야 돼요. 나의 안전권을 보호하겠구만. 그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걸로 사실 헌법에 규정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투명성. 이게 재난정보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됐다에 대해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정보를 갖다가 제대로 제한을 하거나 외국에서 전달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냥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하는 짓을 거듭거듭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가족들이 피해자들이 서로 모이지 못하도록 이 감시까지 하고 이러는 거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더 하죠. 그죠? 옛날에 재난 참사가 나면 그래도 합동 부장소 만들고 합동 장례식도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예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악화됐어요. 그 세월호 참사 때의 그런 경험을 잘못되게 학습한 거죠. 그 상업적인 권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해상기구나 이런 데서는 상업적인 그런 진상규명 플러스 구조적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한 조사기구를 상업적인 그거와 상관없이 별도로 또 조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뭐 계속 그렇죠. 이번에도 유엔에서 11월 3일 나온 자유권위원회 시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조사기구,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서 진상규명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유가족들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그대를 받아서 공고가 내려왔어요. 그게 이제 당연한 건데 우리 지금 못하고 있죠. 그 배보상의 권리, 그게 배보상하면 이거 자꾸 돈으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특권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정부가 있으면 국가가 있으면 이 사람들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이런 거죠. 강력한 보호 배보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추모, 애도 이런 부분들도 포함하는 걸로 보기도 하고 이걸 별도로 요 추모와 애도의 권리를 별도로 띄워서 강조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피해자의 권리 제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자 비용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면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는 거,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아직 못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 기본법을 만들자, 생명력 기본법에 피해자의 권리를 쭉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재난안전 기본법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못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지금 재난안전 기본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본법과 집행법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게 실제로 적용할 때 문제가 있다. 다 인정한 거예요. 정부들도. 그래서 법안이 하나 제출되어 있어요. 이게 안전기본법이에요. 거기에 이제 안전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이 쭉 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소략하게 안전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쪽에. 근데 생명력 기본법에는 그걸 넘어서 피해자 권리를 상당히 많이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수천 개의 그런 안전과 관련된 법률이 있지만 그런 피해자의 그런 권리를 갖다 보장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그때 달라요. 공무주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론이 막 들으면 피해자 지원이 많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본적인만 해서 끝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사찰의 공고는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 의미가 중요하죠.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근거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개별 공무 일탈행위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공동체의 적극기는 아니 국가 범죄다라고 하는 이걸 표시하는 게 거죠. 저거 쉽지 않은데 이 공고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참사가 나면은 참사가 나서 이제 이게 저게 뭐냐면 그 피해자들 사찰하고 뭐 시민단체 사찰하고 뭐 이런 거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찰을 가지고 저 박내는 사장이 저를 장악을 해서 무슨 소리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불법 사찰이잖아요. 그게 기무서까지 나오고 경찰도 나오고 국정도 나오고 이게 다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건데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짓을 하는 이거를 국가폭력이다. 그리고 거기 국가범죄다. 이게 명확하게 나온 거니까 다른 재난 참사 때 그런 게 반복되면 우리가 이걸 항의할 수 있죠. 그죠? 추가 조사를 공고했고 추모사업도 보장했고 하라고 했고 이런 데들이 있어요. 여기 기타 해당한 데서하고 재벌방지 대책은 안전공영제 연안역에서는 안전공영제 이런 걸 도입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 국민의 안전공과 관련해서는 안전기본법 이게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정부 아니거든요. 생명력 기본법이라는 데가 맞는데 이게 아쉬운 대목이고 중대재해 조사위원회 독립적인 상설적인 그런 걸 설립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참사가 났을 때 특별법 만들고 다시 위원회 구성하고 불만에서 빠집니다. 그러지 말고 상설적인 독립조사기구를 통해서 계속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 전문성도 쌓이고 그렇게 될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독립조사기구는 조사기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항공사고, 철도사고 오늘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있어요. 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산하에 있어요. 해양사고가 나면 해양식판은 해수부 산하에 자기 정부 부처 산하에 있는데 이게 독립적인 조사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뛰어나서 이걸 독립적인 조사기를 만들고 그때가 아니라 상대적인 독립조사기를 통해서 전문성도 축적하고 그래야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사참위 활동 평가 이 최초의 독립적인 조사기구 이렇게 공부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설레가 남은 겁니다. 재난참사와 관련해서 저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연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이제 피해자와 시민의 연대를 진상규명 보고서 공고가 나왔다. 하는데 우리 계속 압박을 하고 감시도 하고 뭐 그랬던 거잖아요. 이런 거고요. 근데 구조적인 제약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원회 구성 방식을 달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또 하나의 이제 민간 합동조사기구인데 이게 2000년도부터 이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게 모델이. 근데 지금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어공이 있는 사람들, 민간 조사관이 들어가서 공무원보다 더 못해. 아니, 더 못하다는 게 실력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스러워. 정부 입장을 왜 이렇게 고려를 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물론 괜찮은 사람들 진짜 있는데 몇 명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어서 조사관이 다시 조사관의 역량이나 새로운 조사관도 또 키울 필요도 있고 그래요. 좀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상의 문제점, 소극적인 권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다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유에 가지했죠. 근데 나는 이렇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좀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다. 나 이럴 때마다 저게 아닌데 아무도 밝혀지지 않으면 얼마나 힘 빠집니까? 국민들이 뭐예요? 그래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거 왜 자꾸 그렇게 해? 힘들게 그만두지 지겹지도 않냐라고 하는 거에 심술적 뿌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밝히려고 했는데 이만큼까지밖에 못 밝혔고 앞으로 가면 이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지금도 지난번에 어디서 토론회하는데 이렇게 세월 속에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아무도 안 밝혀줬대. 여태까지 정성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 빵이라는 아니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애써서 했는데 이것도 사실 처음인데 이런 학교 속에 요만큼 왔는데 앞으로 이건 이거 발표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드러난 진실들도 있고요. 이런 게 좀 말로는 간단하지만 이거를 사실로 확인해서 보고서로 나누고 권고로 나누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그렇게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소중한 성과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좋은 사례라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기구로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각 나라마다 그 조사위원회 구성 방식이 다르요. 어디는 국회에서 해가지고 청문회 중심으로 해갖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다른 데는 사법적인 그런 처벌을 위한 조사기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고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과정이다. 여태까지 재난 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거 미흡하죠. 여러 가지가 시행착오도 많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되면 다시 거기서 새로운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방법들이 좀 찾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기 이후에는 4차기 조사기 검토 4차기 공부를 이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국가기구인 4차기가 이런 공부를 했는데 이해를 하고 압박하는 게 결국 우리 이제 이후에 그 진상규명을 위한 이런 것들이 길을 또 열어가는 이런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책임자 처벌 관련해서는 참 우리 법적으로 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난적 지원법에 이런 무슨 공부도 만들고 그래서 뭘또 하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 처벌한다. 이런 거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가 형법을 가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법리적으로. 그러면 이걸 처벌하기 위한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조사를 여러 분들이 많이 했지만 이제 그 특별수사단 같은 경우 윤석열이 자주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검도 거기 자주 의지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한계점들이 검찰의 신임이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의 그 결론을 내놓는 이 수사 이건 어떻게 넘어갈까요? 그건 검찰개혁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아무리 조사를 저기 하고 해서 그렇게 범죄를 밝혀내도 검찰이 조사를 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그걸 원점을 돌려버리고 이런 것도 결국 그래서 검찰은 이 2014년 10월달에 이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그때 결론은 한치도 안 나가려고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죠. 검찰은 자신들이 낸 결론을 뒤집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집단들.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참 앞으로 이후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들 같은 경우에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에 검찰에 저렇게 수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는 아니면 받으려고 수사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갈 것인지 이것도 참 과제인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과제는 굉장히 많고요. 하차기 조직평가나 이런 것까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죠? 너무 많겠네요. 여기까지.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끌었습니다. 네, 시간 많이 끌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예전에 시간보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50분 동안 말씀을 50분으로 들어왔죠. 네, 이어서 묻고 싶은 것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5분 정도 해서 가족대회에 정성욱 부사장님과 김종기 오전위원장 오시
그리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2분 일단은 노래 이름은 톡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에 이렇게 재미도 갖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말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고 상임위원장이 평가를 어느 정도 많이 하셔갖고 저희 가족들이 생각하는 평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것까지 정부가 지금 저희가 평가하는 내용인데요. 청문회, 소통문제, 권한사용, 수사권, 재판조사, 청와대, 정부기관 제약, 그다음에 돌아가는 인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씩 들어가 보면 청문회, 일기축조위는 청문회를 진행했죠. 네. 근데 왜 이번 사찰이면 청문회를 진행을 못했을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여기에는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청문회 안 했으니 이게 잘못했어가 아니라 왜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박민도 상임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사회적 상담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만 조사한 게 아닙니다. 가습기와 세월호를 두 가지를 동시에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눠져 있겠죠. 가습기와 세월호. 근데 청문회라는 게 아주 밀도 있고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가습기 이런 분들이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문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 가지고 이게 잘했어, 잘못했어 평가를 하자면은 저는 문제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 했을 때 잘못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반박을 더 받아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소통 부재. 말 그대로 소통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통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좀 아셔야 될 게 사회적평가 특별조사위원회 앞서서 선체조사위원회가 있었다고 아까 보셨죠? 네.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원인입니다. 이 소통의 문제가. 선체조사위원회는 소통을 너무 잘했어요. 소통을 너무 잘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조사 자료가 어디로 많이 유출됐냐? 기자들한테 많이 유출이 된 거죠. 100% 조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기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걱정을 오래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간의 소통을 좀 차단했는데 너무 완벽하게 차단을 해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영장 청구권. 글쎄요, 저도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을 처음 그때 사참위를 연장하면서 처음 받아봤는데요. 아마 국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처음일 겁니다. 이런 게. 증거가 저기 있을 것 같아. 사전 영장 청구해서 가봐. 받아와. 라는 게 이거거든요. 확실치 않지만은 있을 것 같아. 영장 먼저 청구해. 그럼 줄 테니까. 과연 검찰에서 100% 이걸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핑퐁게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하나 뭐냐면은 사참에서 가장 염려했던 게 만약 영장 청구를 받아서 갔어. 근데 없어. 그 위에 일어나는 책임, 모든 비난은 또 사참위가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다. 좋긴 한데 이거 100% 사용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글쎄요. 저는 차라리 이것보다는 아예 조금 더 입방기를 쳤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방금 화면이 나왔던 증거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의 해수부나 해남부나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권한이 있어요. 이건 몇 년, 이건 몇 년, 이건 몇 년. 아, 여기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건 몇 년, 이건 몇 년. 현재 올해 내년이 10년입니다. 대부분 3년에 5년째가 제일 많아요. 근데 대부분 다 시간이 나니까 다 폐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증거를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일기특조위를 처음에 만들 때 자료 전혀 없었어요. 일기특조위 자료가 처음 시작된 게 저희 가족협의회에서 2014년부터 모의시장 자료가 기초가 돼서 일기특조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발산해서 그럼 어디가 뭔 자료가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해서 일기특조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자료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재앙천사가 일어나면 이것은 무조건 몰수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직까지도 아쉬운 점은 남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재판 중에 조사. 재판 중에 안 와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청와대 정보기관 박근혜 문서 다 어떻게 됐죠? 기록 막았죠? 첫 번째 이거고요. 그 다음에 기무사, 국정원 기무사는 갖다 치고 국정원에서 한글 세월호라고 하고 한문 세월호를 키보드를 검색해 친 결과 몇 건이 나온지 아세요? 69,000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회적 평가 특별조사위가 끝날무리에 받은 것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단 2,000건입니다. 그 정도로 제약이 심했다는 거죠. 그것도 아직 다 고치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찰면 근무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뉩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4.1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고 했으면 더 많은 자료를 보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거예요. 뭐 조사관 아까 뭐 다 말씀드렸죠. 일기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 조사관들은 기본으로 50명이 넘습니다. 근데 사회적 평가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반밖에 안 돼요. 26명, 많은 27명. 그 인원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 항목을 정할 수밖에 없는, 특정된 부위만 조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위원들의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들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죠. 위원들이 가장 합청에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째, 보시는 것처럼 있지만, 위원들이 총 3번 이상이 바뀝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참위 그것을 평가해서 책을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했던 분들은 6개월도 근무가 안 된 분들이에요. 과연 3년 6개월을 조사를 했는데 6개월도 안 된 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거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당연히 조사관과 위원들의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꾸준히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바뀌어요. 난 정치로 가야 돼. 난 이거로 가야 돼.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6개월도 안 된 분들이 과연 이걸 100% 이해할 수 있을까? 8년, 9년이 된 저도 세월호 참사에서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또 하나가 위원들은 대부분 다 정당에서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정당에 추천할 때 대부분 교수, 그다음에 변호사들이 많이 추천합니다. 근데 세월호는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세월호는 뭐가 있죠? 세월호 선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물리학, 선체 물리학, 그다음에 선체 공학자 정도로 위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으니 어떻게 되겠죠? 다 외부에 자문을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외부의 자문이라 하면은 대부분 다 해수부 산하기관에 있는 위원들입니다. 해수부 산하기관에. 왜? 해수부에서 대부분 다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과연 100% 이분들이 해수부에 대해서 나 양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전원위를 합니다. 전원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인터넷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전원이 하게 되면 조사관들과 위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서 합의를 해서 땅땅땅 때려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원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사관과 신랑이 하는 과정 중에서 중단을 합니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위원장실로 들어갑니다. 위원들끼리만. 위원들끼리 들어가서 합의 보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땅땅땅 때립니다. 그게 사참위 보고서입니다. 과연 이 사참위 보고서 저는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조사관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입맛대로 결론을 내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또한 이 사참위 보고서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감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위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참위 조사가 끝나고 진상규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침몰했고 왜 불법하는지는 100%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침몰했고 무엇이 문제인지는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는 조사위원을 더 만들 수도 없고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일기특추위가 조사한 내용, 선체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을 가족들이 볼 수 있냐? 못 봅니다. 막혀 있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이 꽤 많이 됩니다. 디지털 자료만해도 한 300자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 한번 해보자. 목록화를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못 받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가족협의 내에서 목록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년치 자료입니다.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 작업을 하는데 지금 3년을 보고 있는데 지금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가족협의회 자료실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 사진만 아까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활용하는 것도 활용하는 거지만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만들 거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협의회와 재단과 연대와 공통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빠진 게 무엇인가를 채워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가족협의 내에서 이미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제1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릴 한 가지 좀 정정할 게 있는데, 국정원에서 저희들이 서울 키워드를 검색한 게 리스트 목록만 68만 건이에요. 6만 9천 건이 아니고 68만 건이고, 예. 그리고 이제 2천 건을 제공받았는데 이 2천 건도 국정원 자체에서 다 검색을 해서 이거는 아예 공개, 비공개, 이거는 리스트만 공개, 이거는 내용도 공개해가지고 제공한 게
2,000건이고 이건 제공해도 별 의미가 없다고 받아들여도 될 그런 정보들밖에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참이. 그래서 사참 조사에 크게 의미가 없다 저희는 판단합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궁금하신 분들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35분이고요.